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도 했지만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관세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으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기관이나 큰 손 투자자들도 그럴 테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 필요 없고 이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호재로는 증시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호재의 영향가는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증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악재의 영향가는 높아지고요. CPI가 낮게 잘 나왔는데도 조용했죠.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증시라서 높게 나왔으면 증시는 더 빠졌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지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표를 확인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있거든요. CPI 다음으로 나왔던 지표로 PPI가 있었습니다. PPI도 낮게 나왔는데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악재에 더 크게 반응하는 증시라서요. 낮게 나왔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몇 가지 항목들이 높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PCE에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거든요. PCE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CPI나 PPI가 낮게 나왔어도 PCE는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안심하기가 이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CPI와 PCE의 가중치를 보면요. 주거비는 PCE가 15%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의료비 항목은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급등할 경우 PCE 지표가 빠르게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PPI에서는 항공료와 의료비가 높게 나왔거든요. 안심할 수 없다는 건데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성 요인입니다. 항공료, 호텔 및 모텔 객실, 그리고 주거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려고 비행기 티켓 알아보면 꽉 차 있고 가격도 비쌉니다. 봄도 오고 아이들 방학도 다가오고요. 항공료가 오르면 숙박업소들도 오르겠죠. 주거비도 계절을 탑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집을 파려는 사람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겨울엔 매물이 잘 나오지 않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을 타는 항목들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CPI에 비해 가중치가 높은 편인데요. 이건 조금 심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 65세 미만이더라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두 곳에서 지출 삭감을 하게 되면 의료계 쪽에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를 시키게 되는데요. 의료비를 더 올려받아서 돈을 메꾸려고 하게 됩니다. 가중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앞으로 지표를 볼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계절성과 악재성으로 상승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계절성과 단기적 악재성이라고 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미국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신경이 쓰이지만 앞에 말씀드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때문에 병원에서도 칼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의료비를 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칼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미리 알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향후 12개월 동안 가격 상승 가능성을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표인데요. 그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성실하게 답하더라도
소비자 자신이 미래의 소비를 예언하듯이 대답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시험지 풀듯 응답할 뿐인 거죠. 언론에서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연준에서도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고 하고, 버핏도 관세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잖아요. 우리와 같은 것을 듣고 보고하는 사람들이라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표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지표이긴 하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표는 잘못 보면 경제가 분명히 좋은데도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나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증시까지 떨어지면 투자자들을 공포로 모으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경제를 제대로 된 시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가끔 이상한 흐름이 나옵니다. 증시가 하락하면 경기 침체 프레임을 씌웁니다.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조짐은 보이지 않거든요. 2018년도에도 무역전쟁으로 증시는 하락을 합니다. 심지어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 보신 것 같이 코로나 시국에 경기 침체가 있었지 2018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없었거든요. 무역 전쟁에 증시가 하락하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뉴스들이 판을 쳤고 경제학자들, 펀드 매니저들, 언론들까지 경기 악화가 될 거라고 떠들어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시간대 지표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정말 하락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락장으로 넘어갈 듯 했었지만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다 던지고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는 이것저것 보지 않고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증시를 보면서 매수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경기는 안 좋아질 거라 하는데 경기는 괜찮았고요. 그래서 증시 하락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 휘둘려서 매수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 합니다. 기준과 추세는 선물지수로 확인을 하고요.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락장으로 가게 되려는 움직임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로 보면 아직은 하락 추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200일선 근처에서 맴돌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 200일선 밑에서 지수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50일선이 빠르게 내려올 거라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하락장으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필요 없고 반발 매수세가 일어나야 합니다. 반발 매수는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해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데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 하면 지금 하락이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거나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의 매수가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발 매수세는 악재가 나오다가 잠잠했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꼭 호재가 없어도 많이 하락하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올라가야 합니다. 상승하면 상승 명분은 따라올 테니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빨리 상승해서 우선 200일선을 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S&P 미니 선물이 5750, 5800 구간 위로 올라서는지 보시고요. 위에서 머무르는 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래로 횡보하게 되면 200일선을 끼고 횡보할 수 있어서 데드크로스 확률이 높아지니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지수 보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지수를 안 보는 투자자는 없으니까요. 익숙해지셔야 향후 저와 같이 추세를 보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테슬라입니다. 240 밑으로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죠. 테슬라는 아래 갭이 있어서 이 자리는 자연스럽게 반등 자리가 됩니다.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필요하니까요. 275, 280 위로 올라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반등할 때 매수하지 않고 떨어지는 칼날만 잡을 거라서 이제는 테슬라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시기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수가 200일선을 끼고 횡보할 때는 상승할 때 매수를 하지 않는 시기라서 쫓아가는 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엔비디아. 지난 영상에서 엔비디아는 반등하면 116까지는 금방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121구간인데요. 역시 반등 나올 때는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116에도 다시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꾸준히 안 보시면 뒤처질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해야 하는 구간은 135입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요. 박스가 위, 아래로 움직여야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엔비디아 박스는 135입니다. 올라가야 박스가 이동이 되면서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SOXL. 저는 레버리지를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2년 모은 SPXL이 2주 정도 만에 평단으로 내려왔다고 저의 경험까지 말씀드리면서 조심하시라고 해드렸는데요.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주식을 배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SOXL도 이제 매수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SOXL. 지금 매수를 하지 않아도 지금 주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매수 시기로 들어서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G 200의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매물대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물대를 이용해서 운용해 나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온 자리이고요. 240 위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VST 107 부근의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CEG나 VST는 멤버십에는 언급을 드렸는데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주 유효하니까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인텔입니다. 인텔은 지금 횡보 차트입니다. 쫓아 들어가시기보단 조금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20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기다리는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쭉쭉 올라갈 수 없는 차트예요. 애플 210 부근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입니다. 225 위로 상승이 필요하고요. 210 부근은 물량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매수 자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SRM 올해 횡보한 종목입니다. 아래 9달러, 5달러, 위로 24달러. 그냥 잡주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종목은 저점 잘 잡으면 반등은 하니 수익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 안 보셔도 돈 벌 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리게티, IONQ 형식적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방향성을 아직 잡은 것은 아니라서요. 지켜보고 다음 영상으로 진행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라덕은 제발 매수하지 마세요. 추천하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저점 같아서 매수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 주가에서 평생 머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는 종목들도 많고요. 저의 오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 선정을 꼭 잘하시길 바랍니다. 팔란티어 말씀드린 80자리에서 잘 머무르고 있고요. 이제는 진행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드 작년에 매수해서 수익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시기였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소형주는 잘못 매수하면 너무 빠르게 물을 타는 상황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짜리만 찾아서 매수하면 너무 많은 현금을 쓰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장기 매물대를 사용해서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39간, 27구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코인입니다. 코인은 매수를 멈추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은 나올 텐데 움직임이 큰 종목이니 쫓아타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160구간쯤 만약 가게 된다면 매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도큐. 실적 잘 나와서 상승했는데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만약 도큐에 물려 계시다면 가까운 매물대를 알게 되시더라도 다 매수하지 마시고 멀리 매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집하고 물을 타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니까요. 멤버십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은 증시가 안 좋으니 금 매수하라는 영상을 보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답을 하죠. 이미 멤버십에서는 금을 작년부터 매수를 하고 수익 중이라고요.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를 한 것이 아니고 금이 상승하는 시기가 올 것을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최근 영상까지 금 이야기를 해드린 적도 있고요. GDX에는 매물대를 알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37, 39간이요. 제가 매수한 SQQQ에 이어 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금은 그냥 증시가 하락할 것 같은 마음으로 매수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요. 인버스와 원자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절대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원리로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단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의 주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시기가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쉽게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승장 오기 전에 대응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